소년, 이루, 합, 난성, 일촌, 광음, 불가, 경.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일촌광음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불가, 경,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송나라의 주자라고 불리는 주 선생님 주의의 우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한테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잘 다가오는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나이쯤 되면 실제로 이게 되게 실감이 되거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공부든 어떤 것이든 이루기에는 인생이 짧고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아껴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더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라는 약간 회한도 있고 그래. 음.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김영민 교수의 한국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2025년에 쓴 작품이니까 최근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아마 너희한테는 김영민 교수가 되게 익숙하지는 않은 낯선 작가일 텐데, 음, 어쨌든 이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신문 한국일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연재한 칼럼, 우리 칼럼이라고 하면 수필이지?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우는 수필에 해당하는 칼럼이 이 연재됐고 그 연재들을 약간 갈무리해서 책으로 한 권으로 펴서 낸 것이고 여기 이렇게 띠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어, 2024년 12월 3일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해서 뭐 일종의 뭐 내란이라고 지금 법적 판결이 나고 있어서 어, 이런 걸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그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친위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어, 아마 김영민 교수는 이 한국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정체성, 이 한민족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연재를 하고 있는 중에 어, 이런 굉장히 역사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좀 집어넣어서 이 책을 마무리한 것 같아. 그래서 어,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보고 이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초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적절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요. 음,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선정을 했으니까 글은 사실은 이렇게 좀 쉬운 글은 아니야. 배경식도 좀 많이 필요하고, 김영민 교수가 사용하는 그 단어 수준이 약간 그 고등학생 정도 혹은 일반인들, 대학생들 수준의 어떤 교양을 갖춰야 사실은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한테 읽기가 약간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한꺼번에 모든 챕터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읽는 그런 책이 아니고 짧은 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의 짧은 글들이 한 꼭지 한 꼭지가 묶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순서대로 다 읽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목차를 본다든지 아니면 넘기면서 사진이나 이런 거 관심 있는 어떤 재미있게 생긴 부분을 발췌해서 뒤에서부터 읽든 앞에서부터 읽든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어,
중학생 독자가 읽기에 그렇게 불가능한 책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하고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는 모두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저자 소개인데 김영림 교수의 그 사진인데 어떤 인터뷰 기사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발췌를 해왔어. 출판사하고 인터뷰 기사인데 이렇게 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엉뚱하다고 할까? 우리가 김영민 교수의 이런 이력을 보면 사실은 엄청 화려한 이력이야. 일단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서울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브랜모어 대학의 교수. 그러니까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어떤 대학의 교수를 할 정도로 한국 국적의 사람이 미국 대학의 교수를 역임할 정도니까 사실은 어, 학계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역량 있는 사람이지. 동아시아 정치 사상사. 정치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는 어, 나누는 기술이거든. 우리 사회 전체가 뭐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나쁜 것도 만들어내잖아.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정치는 누구한테 이것을 얼마를 더 주고 얼마를 덜 줄 거고 누가 가진 것을 뺏어서 누구한테 줄 거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하거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모두가 좀 더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좌파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공헌한 만큼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갖는 거지 왜 정부가 다시 나눠주려고 해. 이런 것을 자유주의 혹은 우파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정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맨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싸운다고 쟤네들은 맨날 TV만 켜면 정치인들 싸우고 있어. 이렇게 욕하는 건 마치 어떤 어리석은 소리냐면 권투 선수나 이종격 투기 선수한테 쟤네들은 맨날 주먹질만 하네 라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왜 그러냐면 정치는 우리가 직접 하는 정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우리 이익을 위해서 대신 싸우라고 각종의 정치인들을 뽑아가지고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프로 싸움러지. 말싸움도 잘하고 상대를 논리적으로 공격하고 비논리적으로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편한테 좋은 거 가져오고 나쁜 거 남의 편에 주는 거. 이게 정치거든. 이 정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걸 외교라고 하는 거. 사상은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옛날부터 뭐 민주적으로 나누자 아니면은 뭐 공리주의적으로 사회가 가장 효용이 높은 방식으로 나누자. 아니다. 개인이 알아서 나누게 하고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 자유주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치의 그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그것의 명분을 알려주는 게 정치 사상이고 그것에 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사상사, 특히 동아시아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뭐 유교라든지 도교, 뭐 불교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 사상, 유교 안에서도 뭐 맹자라든지 뭐 혹은 뭐 주자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어, 이 사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구체적인 분야고 특히 중국 정치사상사라고 하는 어, 책을 이제 대표작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비교 정치 사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정치와 일본 정치를 비교한다든지, 동해의 정치라든지 서양의 정치를 비교한다든지, 현재의 정치와 과거의 정치를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 정치 사상사라고 합니다. 음, 요런 책을 이제 그 과거에 영어로 썼나 봐. 그리고 이거를 엮은 책이 21년도에 중국 정치 사상사라고 하는, 뒤쪽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 소개할 책인데,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정말 학술적인 책이고, 굉장히 그 일목요연하게 중국의 여러 제자백가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이 정치 사상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왜 이 책을 썼냐면, 우리 역시 우리 역사의 과거에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혹은 뭐 조선시대, 뭐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우리의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음, 중국의 정치 사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 사상사를 보면서 현재 우리의 정치를 해석하고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정치 사상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 정치 사상사라고 하는 책이 대표작입니다. 어, 이건 굉장히 진지한 책이고 웃음기가 없는 책이고, 나머지 산문집은 다 수필집인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로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한국이란 무엇인가까지 작년 버전으로, 선생님이 이 올해 읽을 책 목록을 작년 말까지 이제 만들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국이란 무엇인가가 최신 책이었고, 어,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을 선생님이 다 읽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김영민 교수의 글을 굉장히 높이 사고,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어, 선생님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학생들한테 어떤 사람이 글을 제일 잘 쓰냐라고 한다면, 글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문인한테 준인 책을 한강 작가가 영광스럽게 작년에 받았으니까, 뭐 한강이 가장 위대한 작가다, 가장 글을 잘 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김훈 같은 아주 단단한 그 산문을 쓰는 그런 분도 뛰어난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급의 어떤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문체로 어,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인사이트, 이 해안을, 지혜로운 눈을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살아계신 분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는 뭐 황현산 평론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어, 이 김영민 교수가 그래도 현재 동시대에 살아서 함께 이 시대를 살면서 글을 쓰시는 왕성한 작가 중에는 적어도 10명을 꼽는다고 해도 그 누구래도 김영민 작가의 글을 좋은 글이다라고 꼽을 만큼,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 선생님 팬심을 넘어서 일반적으로도 아주 잘 쓰는 글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니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뭐 이 책을 읽으면서 독서력이나 문해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주제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인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읽으면서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거든. 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김영민 작가의 글을 손으로 펜글씨로 필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면 손으로 쓰다 보면 몸으로 이제 그 어떤 글의 리듬감이라든지 어떤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게 체득되거든. 그래서 어, 그러는 것이 특히 요즘 사회에 어떤 글쓰기가 자기가 개인이 안 쓰고 그냥 자꾸만 AI를 돌려가지고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인데, 음, 앞으로는 뭐 이제 수능의 방식도 서술형으로 바뀐다고 하고,
지금 내신이 굉장히 무의미화하게 되는 그런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제 대학 가는 시절에는 아마도 논술 시험이 강화될 가능성들을 대부분의 입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논술이 아니더라도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에서 강화될 거라고 이제 통상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실적인 어떤 입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아주 잘 전달하는 그게 글이 됐든 말이 됐든 그런 능력들을 갖춘 굉장히 지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위트 있는 글이란 말이야. 풍자는 진짜 풍자는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가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같이 이런 배우는 그런 글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김영민 교수의 책을 읽은 게 2022년에 처음 읽고, 공부란 무엇인가. 우리 전에 선생님이 우리 2학년, 3학년 학생들, 고1 학생들한테는, 음, 추석이란 무엇인가? 추석 때 명절에 모여가지고 자꾸만 어른들이 꼰대 같은 질문하고 너 왜 시집 안 가니? 너 살은 언제 뺄 거니? 너 요즘 공부는 잘하니? 이런 질문을 하면 답할 생각하지 말고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질문엔 질문으로 답해라 라고 하는 아주 위트 있는 이 글이 굉장히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이 추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글이 이 김영민이라는 작가가 김영민 교수가 얼마나 괜찮은 글을 쓰는 사람인지를 대중한테 완전히 알린 수필이야. 그래서 어, 기회가 되면 추석이란 무엇인가는 그냥 인터넷 치면 그냥 쭉 나오거든. 그래서 혹시 추석이란 무엇인가를 그 짧은 글인데 뭐 A4 한 장 정도 되는 글인데 그걸 안 읽은 학생이 있다면 김영민 교수의 대표적인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위트 있는 글이야. 그러면서도 김영민 교수의 특징은 아주 위트 있고 재미있고 경쾌한 리듬의 짧은 글을 쓰지만 그 안에 우리 언중 유골이라고 하잖아. 어, 어떤 말 속에 뼈가 담겨 있는, 뼈 때리는, 요즘으로 보면 치면 긁힌다는 말을 좀 요즘 친구들 많이 쓰던데, 뜨끔한 그런 글들을 잘 씁니다. 음, 김영민 교수의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논어 공자님의 어록인 유학의 성경책, 유교의 경전인 논어를 이제 해설한 책이고 논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고 왜 논어의 사상이 지금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건 역시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석한 좋은 책이어서 선생님이 이 두 권을 읽고서 앞으로 김현민 교수의 책은 다 읽어야겠다. 그 다음에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는 정치학과 교수가 얘기하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한 수필을 칼럼을 모은 거고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나라의 역사라든지 현대사를 살아가는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룬 것이고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김현 교수가 또 뛰어난 점이 이 미술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이 영감을 받은 김현 교수한테 영감을 준 여러 그 화보들, 책들, 어떤 그 그림 작품들,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한쪽에 배치하고 전체적으로는 당송팔대가 중에 하나인 소동파, 소식의 적벽부에 나타나는 인생에 대한 그 어떤 허무. 하지만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것이 허무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좌절하지 않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책이어서 예술이나 이런 미술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책입니다. 이 책에 그 확장본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작은 책이어서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인생의 허물을 말하단가? 라고 하는 큰 책이 있는데 선생님이 충남도서관에 없어가지고 선생님 사기에는 그 책은 진짜 무겁고 비싼 책이어서 한 5, 6만 원 하는 책이야. 그래서 5, 6만 원 더 하나? 아무튼 그래서 충남도서관에 신청해서 선생님이 인생의 허물을 보다구나. 보다라고 하는 이 책의 확장본인데 더 크고 무거운 책으로 그림을 더 잘 보이게 만든 책인데 이 책도 선생님 신청해서 지금 충남도서관에 한 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읽고 아마 표시해 놓은 것도 약간 있을 텐데 어, 깨끗하게 봤어. 그 다음에 가벼운 고백은 약간 위트 있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살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 혹은 일상생활 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짧은 글 안에서 위트를 느낄 수 있는 김영민 교수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탠딩 코미디라고 해서 앉아 이렇게 서가지고 마이크 하나 가지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기는 거 있잖아. 코미디. 말로 웃기는 거.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는데. 음, 그런 것도 하는 사람, 그런 대본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재주들이 많은데 김영민 교수는 영화 평론으로도 정식으로 등단한 작가고 전문적인 그런 영화 평론도 쓰시고 인정받은 정식 작가기 등단 작가이기 때문에 뭐 정치학과 서울대 정치학교 교수다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거나 이렇지 않은 글들을 쓸 수 있는 이 예술 분야에 혹은 이런 대중적인 코미디 분야 뭐 이런 분야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이런 그 공부 그다음에 이런 그 정보 습득이 있어서 이런 아주 어, 해상도가 높은 어, 글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데 좋은 글은 해상도가 높은 글이다라고 평상시에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야. 그래서 아 진짜 좋은 글 쓰려면 글 잘 쓰려면 어, 다양한 분야의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작년에 나온 책이 이제 한국이란 무엇인가고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죠. 어, 선생님이 앞에 있는 책들은 다 완독을 했는데 지금 완독을 못한 한 권이 중국 정치 사상사가 이게 900페이지 돼서 읽고 있는 중이야. 한 3분의 1 정도 읽었어. 근데 이 책만 읽으면 된다. 아우, 이 책만 빨리 읽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어, 올해 초에 2026년 초에 어, 논어에 대한 네 권의 시리즈물이 나왔어. 그래서 논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유학의 경전이고 이 유학의 경전이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를 관통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사상이 이 유교의 사상일 텐데 공자맹자의 사상일 텐데 그 공맹의 사상을 오늘날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래서 그 번역 자체를 이렇게 새롭게 좀 쉬운 말로 번역했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여로하라, 뭐 유붕 자원 방내하니 불역 낳고와, 혹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여로하, 불역 분자호 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논어의 첫 구절을 뭐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봐도 자기가 훌륭한 점을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그 사람 훌륭한 군자야라고 이제 통상 번역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번역하듯이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 못 알아줘도 빡치지 않으면 그게 좋은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새롭게 이렇게 번역한 하지만 김영민 교수의 어떤 한문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 논어의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충분히 다른 아주 거룩한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 비추어서도 전혀 모자라지 않고 기존의 수많은 번역서들, 해설서들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고 하지만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이 네 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생님 얘기를 좀 하자면 선생님은 올해는 김영민 교수가 내놓은 이 논어 네 권을 한 해 동안 열심히 꼼꼼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선생님도 공부를 좀 해서 너희들한테 더 좋은 수업하는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이렇게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쯤에는 이 중에 좀 읽을 만한 책을 선생님이 다 읽어서 검토를 하면 그 중에 중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좀 쉬운 버전으로 한 권 정도는 2027년이지 내년 목록에 올려놓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무슨 내용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은 약간 중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해설을 할 만큼의 어려운 글이 사실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일단 안 읽은 친구들, 김영민이란 사람의 글이 어떤 식의 글인지를 좀 소개할 만한 다른 책에 있는 다른 칼럼들을 두 편 정도를 어, 좀 같이 읽고 해설을 하다 보면 이 사람 글은 이런 걸 되게 잘 쓰네. 이런 점이 좋은 글의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너희가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읽어볼 만 하겠는데 재밌겠는데 이렇게 해서 읽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두 편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거지의 이론과 실천. 남, 안 하고 남기면 적폐가 되는 설거지처럼 적폐는 쌓여있는 나쁜 것을 적폐라고 하지. 우리 적폐청산 뭐 이렇게 하잖아. 하지 않으면 후대의 고통이 되는 일이 있어. 매듭 제대로 짓는 게 세대 간의 정의에 부합하다. 정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서 각자의 제 몫을 잘 분배해서 정의는 저스티스는 뭐냐면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 이런 말은 좀 외워도 좋은데 정의의 정의 저스티스에 대한 데피니션은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것. 선생님이 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정의한 겁니다. 대체로 각자에게 제 몫을 주는 그 제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치의 정의 이론들이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 제 몫에 대한 논쟁들은 있어도 제 몫을 주는 게 정의로운 거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그냥 외워도 좋습니다. 자, 먼저 설거지의 존재론. 설거지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듯 설거지 역시 긴 취식, 밥 먹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요리의 시작은 쌀을 밥솥에 안 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리의 시작은 장복입니다. 식사의 끝은 디저트일까요? 아닙니다. 식사의 끝은 설거지입니다. 설거지의 끝은 식기를 헹구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싱크대에 물기를 닦고 가스레인지에 얼룩을 닦고 도마를 세워놓고 수세미를 잘 마를 수 있는 위치에 놓을 때 비로소 설거지는 끝납니다. 음. 이 글의 리듬감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은 것 같잖아. 그런데 뭐뭐일까요? 아닙니다. 뭐뭐일까요? 뭐뭐입니다. 뭐뭐일까요? 아닙니다. 뭐뭐입니다. 뭐야? 어떤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잖아. 그러면 뭐가 생겨? 반복은 무조건 의미를 강조시키고 운율을, 리듬감, 음악성을 만들어내지. 그래서 이 글이 읽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리듬을 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이야기를 화장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화장이란 밑화장을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바를 수 있는 정도로 무난한 피부를 유지하고 자신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화장품을 갖추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장은 립스틱을 바르고
집을 나설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귀가해서 폼클린저로 세안할 때 비로소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만을 강조하곤 합니다. 사실은 설거지라고 하는 일상의 소재를 가져왔고 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이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남성이 화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의 맥락이 약간 아이러니를 주면서 위트 있게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주제는 한국 사회의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을 비판하려는 거지. 적절한 상대를 소개시켜준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결혼하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추석날 만났더니 너 결혼 안 하냐? 이러는 거지. 별다른 지원하지 않다가 갑자기 세계적인 학자가 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설거지의 윤리학. 설거지는 밥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대체로 합리적입니다. 왜? 정의롭잖아, 그게.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인데 누군가 애써서 밥을 했다면 그러면 그분이 애썼으니 그분 쉴 수 있게 설거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의롭다. 이 공동체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지, 이게. 취식은 공동의 프로젝트입니다. 배우자가 요리를 만들었는데 설거지를 하지 않고 엎드려서 팔만 대장경을 필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 사실은. 누가 엎드려서 팔만 대장경을 필사하고 있겠냐. 이런 게 위트인 거지. 전혀 이게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그 글의 방식인데 의외로 갑자기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 아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혹은 남편이 열심히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밥도 하고 근데 혼자서 고고하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고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봐도 안 되고 정의롭지도 않고 이유도 안 되지. 함께 사는 세상인데. 아무리 귀여운 미남도 그런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혹자의 삶이 지나치게 고생스럽다면 누군가 설거지를 안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설거지는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지. 어떤 사람이 삶이 고생스러우면 누가 자신의 몫의 설거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집이 깨끗한데, 나의 옷은 항상 빨래가 돼 있는데, 항상 깨끗한 운동화가 있는데, 등등해. 이런 것들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지. 누군가가 자신의 노동과 자신의 노력과 관심을 갈아 넣은 결과로서 쾌적함과 안락함과 따뜻함이 있는 거지. 그냥 찾아오는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가 하지 않은 설거지로 인해서 그 설거지가 진짜 밥 먹고 닦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내가 치워야 되는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서 남이 하고 있다면 그게 부모이든 형제이든 그게 누구 배우자이든 그 누구이든 간에 정의롭지 않다는 거지. 한국 현대사는 19세기 유한계급. 우리 유한계급은 있을 유자에 한가할 한자를 쓰는 아이고 쉴자 한가할 한자 문문자에 나오는 얘기죠. 유한 한가한 사람 한가함이 있다. 그래서 부르주아 계급 레저 피플 쉬는 사람 뭐 건물주 이런 거지.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 19세기 유한계급 양반들이 개걸스럽게 먹고 남긴 설거지를 하느라 이토록 분주한 것이 아닐까요? 후대의 사람들이 자칫 설거지만 하며 인생을 보내지 않으려면 각 세대는 자신 세대의 설거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세대 간의 정의다.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운다. 그게 아주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세상. 내가 먹은 건 내가 치우고, 내가 어지른 건 내가 치우고, 내가 더럽힌 건 내가 닦는다. 이게 되는 사람이 그것이 확충해서 공동체에서 무임승차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얹혀가지고 다른 사람의 고생을 보면서도 내가 못 본 척하지 않고 내 우리 사회에 내 몫은 그래도 하고 세대 간에는 우리 세대가 잘못한 것을 다음 세대로 웬만하면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정이 있는 거죠. 설거지의 문명론. 설거지는 귀찮은 일입니다. 설거지가 귀찮은 나머지 그냥 굶고 싶겠지요. 혹은 일회용 식기를 사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싶겠지요. 설거지를 한껏 미루다가 몰아서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설거지를 너무 미루면 집에 불을 지르고 싶어집니다. 문명은 귀찮음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적폐가 쌓인 더러운 것들이 되도록 설거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매 끼니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기는 음식 거치대가 아닙니다. 문명이냐 야만이냐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 그대로 먹느냐 아니면 예쁜 접시에 덜어 먹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화장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부지런한 것처럼 그릇을 많이 쓰는 이가 안 쓰는 이보다 부지런한 겁니다. 물론 문명 생활의 대가는 엄청난 설거지거리입니다. 설거지 인간론. 결혼은 연애의 업보고 업보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까르마라고 하는데 어, 내가 저지른 연애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힘든 일을 해야 된대. 자식은 부모의 업보고 설거지는 취식, 밥 먹는 것의 업보다. 설거지거리는 취식의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한다. 얼마나 깔끔하게 혹은 개걸스럽게 먹었느냐가 고스란히 설거지거리에 반영된다. 스님들은 어떻게 드셔? 그래서 마지막에 김치 한 조각을 남겨가지고 다 싹싹 비운 밥그릇에 물을 약간 붓고서 김치로 설거지를 하고 김치와 함께 나고 이제 설거지 물을 마셔서 식사가 끝날 때 보면 식기가 완전히 닦여 있는 상태로 거의 끝나고 그걸 이제 나중에 헹구는 정도만 하시지. 설거지가 없지 그러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인간의 육체는 땀, 침, 피지를 분비하고 각질과 군사를 만들어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타성,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나쁜 습관, 부질없는 권력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과 노화란 썩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거지 없이 깔끔하게 살아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에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일신, 우자는 또 우자지 또 일신이란 말을,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중국 상임금의 목욕통에 세숫대야라고도 하고 이 목욕통에 새겨져 있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의 본뜻은 일단 잘 씻으라는 것, 즉 스스로의 설거지에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잘 씻고 살기 바랍니다.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지. 그러니까 잘 씻는 거, 자기 몸 잘 씻는 거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세상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뭘 씻으래? 설거지를 잘 씻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꾸 매일매일 더럽고 흐트러지고 하는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잖아. 무질서도가 항상 우주는 증가한단 말이야. 이 집에 돌아왔더니 어지러운 집이 저절로 깨끗해지진 않잖아. 그냥 우리가 막 돌아다니니까 저절로 어지러워지긴 하지. 무질서도는 이 우주에서 항상 증가한단 말이야. 그런데 생명만이 살아있는 존재만이 엔트로피, 무질서도를 거꾸로 만들지. 다시 질서 있게 만들지. 사실은 이 원리가 우주의 모든 이 물리학 법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임과 동시에 인문학적으로도 우리의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도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까먹는단 말이야. 무질서에 까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외우고 다시 정돈해야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덜 어지르려고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각각의 위치를 정해놓고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항상 같은 루틴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해도 노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잖아. 음, 청소가 중요하지. 그래서 유학의 경전인 소학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소하는 거야. 물 뿌리고 마당 쓸고 어른 보면 인사하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시작이고 스님들도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마당 쓸고 청소하는 것부터 하고 시작하신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군인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나팔 울리면 자기 이불 자리부터 개는 것부터 시작하고 어, 한 바퀴 아침에 체조하고 뛰고 음. 그러지 않으면 역사의 설거지거리로 전락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설거지라고 하는 아주 일상생활의 어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역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술은 무엇인가, 이 모든 얘기들을 아울러서 하고 있지. 끝으로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모든 설거지는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어, 너희들한테 좀 선생님이 김영민 칼럼을, 김영민 교수의 글을 이렇게 통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같이 좀 읽었으면 하는 글 중에 대표적인 글이 수능 이후라고 하는 김영민 교수의 글이야. 입시 공부 아이러니는 뭐 반어나 역설이나 이런 의미야. 공부의 염증 조장이래. 염증은 염자가 실증나다 이런 뜻이야. 조장은 나쁜 것을 막 길러내는 이 아니, 맹자에 나오는 알묘 조장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나쁜 거 막 키우는 거야. 잘못된 방식으로 키우는 걸 조장한다고 그래. 입시 공부는 오히려 공부의 실증을 조장한다. 세상엔 입시 아닌 새로운 공부가 많다. 입시만 우리가 대학 들어가는 입시도 중요한 공부지만 그것만이 공부는 아니고 그 밖에도 다른 공부 되게 많아. 언제 찾으라고? 적어도 대학 입시가 이렇게 치열해서 중고등학교 때 찾기 어렵다면 그래도 대학 들어갔으니 그때부터 입시에서 벗어났으니 너 한번 그때 찾을 수 있어. 이런 수능 이후라고 하는 글입니다. 너희한테는 아직 수능도 좀 한참 남은 일인데 수능 이후에 대한 글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너희들의 공부하는 것을 보면 진짜 너무 기계적으로 점수와 등수만 생각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거는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것 같아서 이 글을 같이 읽으려고 하나 뽑아왔습니다. 만화 허니와 클로버의 주인공은 12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달갑지 않다. 색색이 깜빡이는 이 전구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넌 지금 행복하니? 네가 있을 자리는 있니? 고 따지는 같은 느낌이 든대. 추운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나라의 수능 시험 역시 국어나 수학 문제만 묻지 않는다. 옆날 반짝거리는 전구들처럼 따지듯이 묻는다. 너 고교 시절 이것저것 잘 꾹 참았니? 이 사회에 네가 있을 자리는 있니? 너는 1년 동안 뭘 한 거니? 라고 수능 시험이 물어본다고. 무례한 질문이래. 이 무례한 질문에 너무 오래 시달려야 할 만큼 대학 입시가 중요하지는 않다. 대학 간판 말고는 딱히 자존감을 얻을 거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수능 성적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결정적 지표일지 모른다. 선생님이 정말 이 얘기는 공감도 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도 입시학원 원장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너희들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대 보내는 게 내 꿈이라면 꿈이야. 그런데 어, 어떤 사람이 대학도 나오고 30대, 40대쯤 돼서 그때도 자기가 어느 대학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뻐기는 사람이 있고 하다면 그 사람은 좀 딱한 사람이지. 자존감을 얻을 게 20살 때 시험 잘 본 거 그것만 가지고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건
좀 딱한 모습이지. 안 됐지. 그러나 미래를 향해 활보해 나갈 사람에게 대학 입시는 지나가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그 에피소드를 위해 온갖 수단화된,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목적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수단, 직장 구하기 위한 수단, 직업 구하기 위한 수단, 뭐 돈 벌기 위한 수단, 장가 잘 가기 위한 수단, 뭐 이런 등등이. 수단에는 공부만 하라고 다 같이 분위기 속에서 고교 시절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 불행하다. 나 역시 대학 입시가 끝난 뒤에는 그 무익한 시간의 독성을 씻기 위해 강원도로 여행 갔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선배 한 명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 술집 주인이 된 친구 한 명과 함께 군인들의 노역 흔적이 남아있는 인제 원통, 아주 이제 뭐 선생님도 예전에 군 시절에 가본 곳인데 어, 좀 척박한 높은 강원도 지역입니다. 산비탈을 넘어 길가 움푹 파인 곳에 침낭을 펴고 노숙을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추위 속에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다른 생을 꿈꾸었었다. 그 이 나이가 되도록 중년이 되도록 대학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대학 입시의 문제점은 단지 가혹한 경쟁이나 청춘에 덧없다는 건 허무하다 이런 뜻이야. 소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입시 공부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곳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가 싫어지는 체험. 이게 패러독스 모순이지, 역설이지. 대학 입시 공부에 있다. 더 큰 문제는 그 싫어진 공부가 곧 공부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 고교 시절을 갈아 넣은 뒤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취업을 대비하라는 사회 명령을 듣는다. 그래야 취업이라는 목표에 대학 시절마저 갈아 넣고 나면 시험을 위한 수단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공부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나머지 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은 공부라면 다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믿으면서. 한때 양식, 서양 음식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랬다. 미국 유학 시절 양질의 좋은 질의 식사를 할 형편이 못 돼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양식을 생존이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계속 먹었다. 맛이 없었다. 20대 후반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토종 한국인답게 나는 양식을 싫어하는구나 라며 생각하며 그러나 살기 위해 먹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아진 경제 사정 덕에 대학 교수 됐으니까 그럴싸한 레스토랑에서 생존 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었다. 이럴 수가 맛있었다. 내장이 환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도 양식을 좋아하는구나. 토종 한국인도 양식을 좋아할 수 있구나. 이거는 뭐 한 거야? 유비추리를 하는 거지. 유추하는 거지. 뭐 내가 싸구려 양식만 먹어봐가지고 그 싸구려 양식이 맛이 없어서 양식 자체를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귀한 양식을 먹은 경험을 하고서 나서 나 양식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이걸 알게 됐다고. 이거 자기가 교수 돼가지고 미국에 교수돼서 맛있는 음식 먹어봤다 뻐기는 얘기가 아니잖아.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공부도 그렇다는 거지. 저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시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게 너희가 하는 공부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만이 공부의 전부는 아니라고. 맛있는 음식, 맛있는 공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고급 음식만 먹으면 일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정신을 환하게 하는 사치스러운 지식만을 추구하며 평생을 소일하다 할 때 소자는 없앨 소자야. 소화기 할 때. 하루를 보낸다 할 때 소일이야. 소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샤가리손을 살기 위해 입시 취직 고시 공부를 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써 시험 공부를 해서 기왕에 대학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지식을 통해 머리에 전구가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한다. 자루에 갇혀 있다가 튀어나온 고양이처럼 그러나 사치스러운 직접 경험을 찾아 캠퍼스를 헤매야 한다. 그리고 입시를 위해 보내야 했던 그 지루했던 시간에 대한 진정한 보상을 그 환한 알에서 얻어야 한다. 세상에는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공부가 있음을 영원히 모른 채 죽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공부 싫어 라고 하는 건 김영민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순위를 위해서 그 공부 자체가 아니라 등수가 높아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아니면 그 어떤 불안이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억지로 먹는 싸구려 음식 같은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입시 공부가. 그런데 그것만이 공부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글이지. 선생님도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선생님 제자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글이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어, 사실은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어, 그 에르스트 르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민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시집처럼 생긴 책인데 이 책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사실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된 거란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상상이어서 가짜가 아니고 상상이어서 의미가 없다는 거는 아니고 상상의 산물이다.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한국인의 어떤 DNA, 어떤 한국인의 혈통, 이런 것으로 한국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같은 교육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상상의 공동체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한민족이다, 한국인이다. 한국인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래서 국사라든지 한국의 문화, 역사, 뭐 예술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인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다음 시간까지 김영민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다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달에 2권이잖아. 누차 얘기하지만 그냥 사라고. 책을 사. 어, 책을 빌려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빌려서 보는 거 훌륭한 일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인 학생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여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니 뻔하잖아. 그래서 빌려보는 것에 선생님도 포기했어. 선생님도 사실은 수업 다시 하려고 이 책을 다시 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선생님도 그냥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그냥 사. 다음 책은 나용수의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 책은 한컷 한국사 이런 책들인데 굉장히 유익하고 훌륭한 책들이니까 미리미리 책을 구해서 미리미리 다 읽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 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 영민.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뭐냐, 계세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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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뭐냐, 책 읽어라. 안녕히 계세요. 예준 책 읽어라. 네.